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이번 강의는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멋지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공부했습니다. 44강까지 일제강점기를 마무리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현대,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우리 한국사인 현대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현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어요. 미소군정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또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은 8.15 광복과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의 노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난 강의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일제강점기는 정확히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라고도 표현을 하죠.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으로 우리는 일본한테 주권을 강탈당하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0년에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일제강점기는 언제 끝나죠?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몇 년이죠? 1945년 8월 15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날은 일본이 패망하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광복이 되는 날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에서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정부 수립을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그 다음부터 전개를 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이 되냐면요, 날짜는 일부러 8월 15일로 맞췄어요.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가지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에서 정확히 3년간의 공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년간의 공백이 바로 이번 제45강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가 도대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이 정가운데로 이렇게 38도선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3년간은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38선 이남은 미군이 통치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미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소군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은 3년간 미군정, 그리고 북쪽은 또 3년간 소군정이 추진이 되어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이 시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소군정기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미소군정기가 되겠다. 바로 우리가 이번 45강에 공부할 내용이 바로 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소군정기는 적어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요. 대체로 뭐가 나오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출제의 포인트는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소군정기 화살표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8.15 우리 광복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보면 이번 강의는 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러분 시작해 봅시다. 자, 지우고, 자 우선은 우리가 뭐를 공부를 먼저 해야 되냐면요, 광복 직전에, 즉 일제강점기 끝나기 직전에 바로 우리 민족이 어떠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가,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현대의 시작은 바로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부분에서 현대가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 일제강점기의 제일 끝부분에
어떠한 독립운동 단체가 어떠한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거기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현대가 부드럽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주 지역은 일단 빼고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곳은 이제 세 군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군데에서 세 개의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 자, 제일 먼저 충칭, 그리고 예난, 이 두 군데는 중국이 되겠죠? 충칭과 예난. 자, 그리고 우리 서울, 우리 서울 이렇게 세 군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에 1919년에 바로 이 상하이에서 수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932년에 윤봉길의 훈코의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하이를 떠나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1940년에는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독립운동을 새롭게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칭 기억하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난, 조선 독립동맹. 원래 조선 독립동맹은 그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가 바로 예난 지역으로 가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본대를 이끌고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들어가게 되자 이 화북지대는, 이 예난에 있던 화북지대는 여기 남아가지고 자신들이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체제 개편을 하면서 바로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서울에서는 아직 광복 직전입니다. 일본이 패망하기 전이어서 이때는 비밀 결사, 공식적으로 대놓고 단체를 만들 수는 없었고요. 비밀 결사로서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가 비밀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연히 우리 민족주의, 우리 민주주의 계열의 우익의 단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은 좌익, 사회주의 세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은 당시 서울에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좌우합작으로 모인 단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지도가 정말로 잘 나오기 때문에 충칭 예난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지도를 보시면서, 자, 일단 서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로 여기가 강화도 오른쪽, 여기가 바로 서울이 되겠고요. 다음에 충칭은 어디냐?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일단 상하이죠. 여기는 상하이고 여기는 항저우입니다. 항저우. 이 항저우에서 반듯하게 왼쪽으로 쫙 가면은 한 여기쯤이 바로 충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충칭이 되겠고, 바로 이 충칭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아주 활발하게 임시정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임시정부의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여기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예난은 여기, 여러분 이 반도가 무슨 반도죠? 이 반도는 산둥반도죠. 산둥반도에서도 왼쪽으로 쭉 가면은 충칭 못 가서 한 이쯤이 바로 여기가 예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서울의 조선 건국동맹, 이렇게 세 군데의 세 개의 단체가 바로 일제강점이 끝나는 무렵에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단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광복이 딱 됐어요. 바로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이 딱 되니까 가장 발빠르게 우리 한반도를 접수할 수 있는 지역은 지역은 어디고 또 그 단체는 어느 단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이 되겠죠. 이 예난과 충칭은 이제 중국 내륙에 아주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는 데에는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조선 건국 동맹이 바로 중심이 되어서 바로 광복 직후에 이제 전개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건국 동맹은 그 이후에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마자 바로 그날 이날 저녁에
이날 저녁에 풍문여중이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여기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바로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가 이제 공식 단체가 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정말로 나라를 세우려는, 조선 건국을 하려는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를 결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처럼 여러분, 건국준비위원회니까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건국을 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역시 또 이 서울에 있었던 좌익 세력과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우익 세력,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또 별도로 단체를 또 서울에서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좌익은 여러분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만들어졌다가 치안유지법으로 아주 크게 탄압을 받으면서 조선공산당이 1928년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해방 직후 5일 후에 8월 20일 날 다시 조선공산당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선공산당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우익은 또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바로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우익을 대표하는 제일 큰 단체가,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좌우합작의 단체는 서울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좌익의 단체는, 좌익을 대표하는 단체는 조선공산당, 그리고 우익을 대표하는 단체는 한국민주당,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바로 서울에서 이제 각자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우익의 한국민주당 속에는 일제강점기에 친일 활동을 했었던 과거 친일 인사가 일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일파가 요 안에 일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여기 38도선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누가 들어오느냐? 미군이 들어와요. 그래서 미군정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소련군이 이렇게 들어와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소련군이 통치를 해서요, 소군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소군정은 딱 들어와서 봤더니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들이 비록 좌우합작이지만 좌익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이때 소련군이 딱 들어왔을 때는 조선공산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좌익이 좀 더 우세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바로 이 건준을 일단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민족주의 세력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바로 사회주의 세력이 훨씬 더 우세했기 때문에 이 건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일단 인정을 하면서, 이 소련군과 함께 누가 같이 들어오냐면 김일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을 이 소련군은 앞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군정은 사회주의, 우리 한국인 사회주의자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정말로 나라를 하나 세워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 세웁니다. 그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운 게 9월 6일이고요. 45년 9월 6일이고, 이 9월 6일 3일 후인 9월 9일에 미군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와서 봤더니 조선인민공화국 사회주의가 훨씬 우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봤을 때는 이제 커뮤니스트, 공산주의 국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군정은 이들을 인정을 안 해요. 인민공화국, 인공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줄여가지고, 인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군들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소련군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바로 우리 38 이북을 통치했다 그랬죠. 근데 미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자신들이 직접 통치해요.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국인 그 누구도 앞세우지 않고
한국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뒤에서 통치한 것이 아니라 미군은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려고 보니까 이 한국 물정에 대해서, 이 사정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누구를 다시 재기용을 하게 됐냐면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직원이라든지 일제강점기에 종로경찰서 경찰이었던 친일 한국인 직원과 친일 경찰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원래 하던 일을 하라라고 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미군정은 직접 통치하면서 친일파를 재기용하게 됩니다. 친일파를 다시 기용을 하면서 이 3.8 이남에서는 친일파들이 다시 기회를 잡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쪽은 미군정, 그리고 북쪽은 소군정이 3년 동안 가면서 이 북쪽은 이 소련군이 바로 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간접 통치했고, 그리고 이 소련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주의 세력이 거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3년간은 아주 평화가 찾아와요. 북쪽은 평화가 찾아오고 굉장히 치열한 어떤 경쟁과 함께 아주 치열한 혼란은 오히려 남쪽, 미군이 직접 통치를 하는 이 남쪽 3.8 이북 쪽이 훨씬 더 혼란스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 미소 군정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거를 잠깐 보시면 국제사회의 한국 독립 약속. 역시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바로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이 만약에 패망했을 경우에, 결국 패망할 게 분명하고, 패망했을 경우에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카이로 회담, 이집트의 카이로죠. 여기에서 이제 회담을 할 적에 또 포츠담 회담이 또 그 다음에 나왔는데요. 중간에 얄타 회담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 이렇게 두 개라고 볼 수 있다. 얄타 회담은 중간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이로 회담에서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독립을 처음으로 보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때 일본이 패망하면 즉시 우리를 독립시킨다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적당한 시기, 적절한 시기에 바로 즉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서 여기에서부터 바로 이제 분단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얄타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소련군이 이제 독일군하고 계속 싸우다가 독일군이 패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독일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유럽 쪽은 이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소련군이 이제는 아시아 쪽에 일본군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일전, 그러니까 일본과 싸우는 대일전에 이제는 소련군이 참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게 얄타 회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포츠담 회담은 바로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카이알포 앞글자만 따가지고 카이알포 뭐 이렇게 외우는데요. 요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미소 군정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1945년이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다. 광복이 되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38도선,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누가 들어오죠? 미군이 들어와서 바로 미군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소군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오기는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자, 한쪽은 직접 통치하고 한쪽은 간접 통치했는데요. 여러분, 직접 통치한 군대는 어느 쪽이죠?
그렇죠. 미군정이 바로 이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을 통치에 참여시키지 않고 직접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참여를 한 인물들이 꽤 있는데 일단은 시작은 직접 통치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련군은 간접 통치를 했다. 누구를 매개로 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을 매개로 해서 그들을 앞세워서 소련군은 간접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준을 인정한 쪽은 어느 쪽이죠? 소련군이 건준을 인정을 했죠. 네, 그리고 미군은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로 바뀐 다음에 미군이 딱 들어왔을 때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네, 바로 우리 한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회담 하나가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1945년 12월이에요. 12월. 연합군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회담을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 한반도 문제도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아주 중요한 회담이 바로 모스크바에서 열렸어요. 모스크바에서 열렸고, 나라는 미영소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 네, 미국, 영국, 소련을 대표하는 외무부 장관들이 모였어요. 네, 각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 세 나라는 미영소다라는 거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에서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 많은 논의를 했지만 뭐 중요한 거는 뭐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것만 딱 보면 여기에서 결정된 거는 대체로 크게 세 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한반도를 독립시킨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우리 한국인들로 바로 새로운 정부를 국가를 수립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주는데 이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되므로 일단은 정식 정부가 아니라 임시 정부를 수립해 주자. 네, 그리고 이 한국 정부가 이 임시 정부가 걸음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자립의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들을 직접 우리 한민족을 대신 통치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임시정부, 정식 정부가 아니라 일단은 임시정부를 먼저 세워주자라고 하는데 미영소 세 나라는 합의를 했고, 그리고 현재 남한은 보시다시피 미군이 통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소련군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두 당사자는 미국과 소련이다. 그러므로 이 두 나라가 그 이후에 계속 모여가지고 계속 만나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계속 해 나가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미소 공동위원회를 앞으로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미소 공동위원회는 바로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은 정식 정부가 아니라 한국인들만의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세부적인 논의를 바로 미소공동위원회를 앞으로 개최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임시정부는 아직 자립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걸음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미영소중 이렇게 네 나라가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 중국 이렇게 네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임시정부를 대신해서 한반도를 대신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대신 통치를 해주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신 통치. 당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신탁 통치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장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임시정부가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에서 미영소중 이렇게 네 나라는 신탁 통치를 해주던 네 나라는 떠나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바로 이 신탁 통치 문제였다라는 거죠. 당시 여러분, 이 당시 우리 중심은 서울이니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좌익 세력과 그리고 우익 세력이 여러 단체들이 좌익 세력도 만들어지고 우익 세력도 만들어져서 많은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신탁 통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로 복잡해요. 정말로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한능검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대로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좌익과 우익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어요. 지금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식민 통치 받다가 이제 35년 만에 간신히 우리가 광복을 해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또 누군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좌익과 우익이 모두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도 신탁 통치에 반대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반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익도 신탁 통치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탁 통치 반탁, 신탁 통치 반대 이런 뜻입니다. 양쪽 다 반탁 이랬는데 얼마 후에 좌익이 입장을 바꿔요. 180도 바꿔서 반탁의 입장을 철회하고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지한다 라고 하는 삼국 외상회의 지지, 반탁에서 정반대, 지지 결정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입장이 정반대가 되니까 안 그래도 경쟁하던 이 좌익과 우익은 점점 더 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는 좌익과 그리고 내내 반탁을 주장을 하고 있는 우익이 바로 점점 이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좌우 간의 갈등이 아주 증폭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노려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만나서 이제 수백 명이 패싸움도 하고요. 막 강목을 들고 그리고 막 그 사상자도 나오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치열한 갈등이 서울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갈등이 막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최하기로 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된 거예요. 그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바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딱 됐는데요. 요게 언제냐면 여러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45년 12월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46년 3월 달에 봄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최한 목적이 뭐라고요? 임시정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련 측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지금 우리 그 한국의 한국인들은 이 우리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세력은 우리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임시정부를 구성을 할 때에는 지금 우리를 미국과 소련의 이런 어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일단 찬성하는 단체만으로 일단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련은 뭘 주장한다고요? 이거 찬성하는 단체, 찬성 단체만으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성하는 단체가 여러분 어느 쪽이죠? 좌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좌익 단체만으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국가가 나오죠?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간에 지지하는 단체건 간에 아니면 반대를 하는 단체건 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인 건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단체를 다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찬성을 하는 이 좌익뿐만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 우익마저도 합쳐야 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단체를 전부 다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를 시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러한 입장 차이가 결국 좁혀지지 않았어요. 이후에 탄생할 임시정부의 그 색깔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탄생할 것이냐, 아니면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탄생할 것이냐가 바로 여기에서의 아주 중대한 그런 어떤 차이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소련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좁혀지지 않아서 바로 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무기한 휴회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언제 또 만납시다 라고 하는 얘기도 없이 그 다음에 기약도 하지 않고 그냥 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서로에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그냥 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기한 휴회,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이승만, 당시 이승만과 또는 김구 선생님과 같은 당시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한반도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아주 놀랄만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어떤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승만이 전라북도의 정읍에서, 당시 이승만은 그 전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세를, 연설회를 막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읍을 지나갈 때 정읍에서 이 발언을 했는데요. 무슨 발언을 했냐면요. 북한을 포기하자. 소련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38선 이북 쪽을 그냥 포기하고 남한만 단독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폭탄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통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제대로 될 가능성,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바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단의 주장이죠. 분단을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온 국민들이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이승만에 대한 지지도가 이때 아주 폭락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좌익이나 우익이나 모두 각자의 주장은 다르지만은 분단을 하자는 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모두 힘을 연합을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쪽도 있었지만은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서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한반도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단체를 바로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한 반발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바로 좌우합작위원회가 탄생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들이 이승만의 주장대로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38선 이북과 38 이남이 모두 합쳐진 하나된 한반도의 유일한 통일 국가, 통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좌우합작위원회 본부는 서울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좌익과 우익을 모두 합쳐가지고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이 미국과 이 좌우합작위원회의 입장은 같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미국이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이 미 군정이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승만은 이 당시에 그 지지도가 아주 급락해가지고 당시 이때 가장 미국이 지지했던 인물은 이승만이었는데요. 이때 이승만을 버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 더, 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개최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네, 1년 만에, 네, 40년 3월에서 5월까지, 네, 하다가 1차에서는 무기한 휴회가 되고요. 47년 5월, 네, 무기한 휴회된 지 1년 후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개최가 되었는데, 이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1차는 3개월 가잖아요. 3, 4, 5월 이렇게 3개월 동안 마라톤 회의했었는데요. 이때에는 만나자마자 그냥 헤어집니다. 네, 만나자마자 그냥 딱 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때는 네, 소련과 미국의 이런 어떤 네, 회의는 결렬. 이때는 이거는 무기한 휴회고, 무기한 휴회. 쉰다고 이건 아예 그냥 결렬되었다라는 거죠. 결렬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 사이에 47년 3월입니다. 47년 3월에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냉전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게 바로 냉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냉전의 시작. 냉전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소련과 미국은 이제 네, 전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게 되거든요. 아주 치열하게. 네. 비록 실제로 전쟁을 벌이는 건 아니지만은 전쟁 못지않은 어떤 초긴장 상태가, 전쟁 방불케 하는 초긴장 상태가 시작이 된 게 바로 냉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네, 이제는 미국과 소련은 네, 경쟁에서 이제 갈등하는 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적대적인 이 두 상대의 국가가 만나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자마자 결렬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냉전이 시작되는 계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트루먼 독트린. 자, 독트린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 외교 정책 선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그 국가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어떤 선언을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트루먼은 당시 네,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 미국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 그게 바로 네, 냉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리스가 공산화되는 그런 어떤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이 트루먼이 바로 그리스에 바로 군대를 파병을 하면서, 이 그리스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로 군대를 파병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앞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바로 결렬되고 자유합작위원회는 이 냉전 시작 전까지는 미국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좌익과 우익이 뭔가를 합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은 냉전이 시작된 마당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지원을 받던 이 자유합작위원회의 이런 어떤 노력도 미국의 지원이 철회가 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당시 자유합작위원회를 이끌고 있던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바로 이때 47년 7월에 바로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자유합작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면, 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아무튼 미국은 뭔가 한반도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어떤 아주 네,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한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47년 이 8월 달에 새로운 제안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이 소련에게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요, 야, 소련, 너하고 나는 이제 둘이 만나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 하나 데려올게. 영국. 그리고 너 소련도 같은 사회주의 국가 하나 데려와. 중국. 그래서 미영중소. 미국, 영국.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미국, 영국과 그리고 사회주의인 소련과 중국. 요렇게 자유주의 네 나라, 두 나라, 그리고 사회주의 두 나라. 요렇게 만나가지고 4대국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이 골치 아픈 한반도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4대국 회담을 제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련이 바로 이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련은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번에는 유엔에게 유엔 너 봤지? 소련이 아무런 나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겠대. 소련이 아무런 어떤 그 협력을 안 하니까 이제 한반도 문제를 유엔 니네가 좀 너희들이 좀 해결을 해달라 라고 하면서 미국이 유엔에게 한반도 문제를 넘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반도 문제를 상정, 안건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상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47년 9월 달의 일이에요. 47년 9월 달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엔은 이제 한반도 문제를 이제 미국과 소련을 대신해서 바로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간이 저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맨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우면서 자, 콜럼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47년 11월이 됐습니다. 11월에 바로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제 뭐 어떤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지금 한반도는 임시정부 구성을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임시정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가를 수립을 해줘라. 한국인들로 국가를 딱 수립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미국과 소련은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한테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고마운 결정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엔 총회 이 결정은 국가를 지금 당장 얼른 수립하고 미국, 소련이 떠나라라고 하는 결정인데 국가 수립에는 참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국가의 그 건국 선포, 정부 수립 선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장사를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는데요. 가게 오픈 딱 해놓고 개업식 해놓고 그 다음에 장사 준비합니까? 아니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다 잘 차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게 오픈하면서 손님 받잖아요. 어서 오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자, 국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헌법이 먼저일까요? 헌법은 국가를 만드는 법이죠. 국가를 조직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 국가가 먼저,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뜻이 전부 다 모인 이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 제정된 헌법의 기초에서 그 헌법을 근거로 해서 바로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 이게 정석입니다. 진리입니다. 헌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국민들 가운데에서, 그 민족의 국민들 가운데에서 헌법을 만들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로 바로 대표를 바로 투표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그들이 바로 헌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할 겁니다. 국민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한다. 국민들의 대표들이 회의를 하는 걸 여러분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국회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들의 대표가 바로 투표회에서 선출이 되어가지고 국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가 바로
헌법을 만들기 위한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를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총선이라 그러죠. 총선. 여러분, 선거는 크게 우리가 잘 아는 큰 선거는 대선이 있고 그리고 총선이 있는데 뽑는 사람이 다른 거죠. 대선과 총선. 여러분, 둘 중에 대통령 선거가 뭐죠? 대선이 대통령 선거죠. 그리고 총선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누구를 뽑는 거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우리 현대에서 꼭 알아둬야 할 용어니까 용어 정리 여기서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는 줄여서 당연히 대선이라고 하고요. 총선은 뭐라고 한다? 네,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총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총선이 더 급하다라는 거예요. 총선이 더 급해요. 네. 자, 그래서 이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그 선출이 되고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국회 내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 뭐 대통령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수상제, 내각제로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의 근거에서 국가가 탄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총선이라는 거죠. 바로 총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는 바로 이렇게 국가를 만들기 위한 총선을, 한반도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려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은 단 한 번도 민주적인 선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선거가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선거 도우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유엔의 사회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한 중간이라고 말을 쓰는 제3세계 국가들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 총선거, 민주적인 선거 도우미를 바로 한국에다가 파견을 해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거 도우미, 선거에 대한 도움을 주고요, 지원을 하고 또 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를 감독하기 위해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이런 어떤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서 파견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세력은 바로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한국인들의 국가를 건국해주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정말로 열렬히 환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나 또 김구 선생님이 바로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오면 우리는 정말로 열렬히 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이들이 정말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바로 48년 1월 달에 옵니다. 방한을 해요. 제일 먼저 바로 이들이 방한을 한다라는 거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제일 먼저 서울에 옵니다. 서울에서는 즉 38 이남, 남한 쪽에서는 이남이라고 해서 하겠어요. 38 이남 쪽에서는 이들이 방한을 했을 때 정말 심하게 환영합니다. 당시 우리 서울 시민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막 이렇게 이들의 방안을 정말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이분들은 바로 일단 제일 먼저 선거구부터 나눠줍니다. 선거를 할 땐 선거구를 나눠야 돼 라고 하면 선거구 나눠주고, 그리고 또 선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돼. 투표용지는 어떻고 투표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돼 라고 하는 민주적인 선거 방식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한 쪽은 됐으니까 38선 이북을 방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북을 들어가지 못해요. 38선 쪽에서 바로 소련과 그리고 우리 사회주의 세력,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이 바로
이들의 방북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 이남에서는 환영을 받았는데 38 이북에서는 방북을 거부하게 되면서 이들은 북쪽으로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총선거, 아무튼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시 우리 민족은 3천만이었어요. 3천만이었는데 남북한 통틀어서. 그래서 뭐 이들 가운데에서 뭐 인구 비례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 명당 예를 들어서 10만 명당 국회의원을 한 명씩 뽑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요거 계산을 해보면 국회의원이 300명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20만 명당 한 명씩 뽑는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뭐 150명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10만 명당 한 명씩 뽑는다 라고 하면은 국회의원이 300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당시 남한하고 북한 가운데에서 누가 더 어느 쪽이 더 인구가 많았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남한이 북한의 2배잖아요. 우리 남한은 5천만이 넘었고 그리고 북한은 한 2,5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인구가 당시 3천만 가운데 2천만이고 북한 인구가 1,000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당 한 명씩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면 남한 쪽의 국회의원은 몇 명이 되는 거죠? 200명이 되는 거고 북한 쪽의 국회의원은 1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헌법을 만들면 사회주의 헌법이 나올까요? 민주주의 헌법이 나올까요? 당연히 민주주의 헌법이 나오겠죠. 그러면 북한 쪽은 사회주의를 결국 잃게 되잖아요.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주의 세력은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권력을 잃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준비를 하는 단체를 이들은 당연히 환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거부를 받은 이 한국임시연단은 다시 유엔에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남한 쪽에서는 아주 심하게 환영을 받았는데 북한 쪽은 거부됐다. 그러면서 남한만이라도 일단 정식 정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만 단독 선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유엔에서 아주 강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유엔에서 남한만 단독 선거하라.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단독 선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바로 내려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 우리의 김구 선생님께서 잠깐 했다라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48년 2월 달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분단이 고착화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김구 선생님께서 멋진 글 하나를 쓰세요. 발표를 하십니다. 3천만 동포에게 울며 고한다. 읍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요거는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남한 단독 선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남한 단독 선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는 통일된 조국을 만들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만 단독 선거하는 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서 바로 이 김구 선생님은 이러한 글을 발표를 하면서 남북협상을 제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북쪽에다가 김일성한테 제안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안을 딱 했는데 이때 북쪽에서는 김일성은 이때는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거 봐 그러면서 유엔에서 조금 기다렸거든요. 유엔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48년 2월 26일 요때 유엔 소총회에서 그거 봐 그러면서 내리려고 했었던 결정을 이때 발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엔 소총회 결정은 남한만이라도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하라라고 하는 다음 결정
네, 두 번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결정은 남북한 총선거였는데 두 번째 결정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일단 먼저 선거하라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참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죠? 남한, 가능한 지역은 남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체적으로는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분단을 하라 라고 하는 분단의 지시였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첫 번째 반발은 여러분 이겁니다.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 요게 첫 번째의 남한 단독정부, 네, 남한 단독정부 구성에 대한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제주도의 4.3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아주 강하게 바로 이런 유엔 소총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바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을 했는데 이때 제주도 지역에 경찰들이 발포를 해서 제주도 도민들이 많이 죽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제강점기에 경찰을 하던 친일 경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경찰들이 다시 경찰이 되어가지고 총을 확 쏘니까 네, 정말 제주도의 도민들은 정말 너무나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제주도의 도민들이 다 같이 걸기합니다. 걸기해서 바로 경찰서를 습격을 해가지고 무기를 탈취한 다음에 바로 제주도의 경찰들과 바로 제주도의 도민들이 바로 네, 전투를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자 이게 제주도에서 네, 48년 4월 3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의 1년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시작된 다음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 운동은 거의 1년 이상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네, 제주도가 4.3 사건이 진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주도 위에 있는 네, 우리 여기 잠깐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남해안을 제가 지금 얼른 그렸어요. 네, 남해안을 그렸는데 제주도는 여러분 여기 있죠? 제주도는 여기 이렇게 있고, 네, 여러분 여기가 여수입니다. 여기가 여수, 여기가 여수고 여수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순천이에요. 네, 여수 순천에 네,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게 이 제주도 4.3 사건을 배 타고 가서 이들을 네, 죽이면서 진압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수 순천 지역의 이 군인들은 누구 편이었냐면 제주도 4.3 사건의 이 제주도의 도민 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화이팅! 화이팅!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이 제주도 사람들을 가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승만 정부가 하니까, 자신들한테 하니까 바로 이 군인들은 네, 결국 여기에 한 거에서 이들이 바로 네, 여수와 순천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장악하고 한때 여기를 장악하면서 네, 무력 시위를 하는 그런 어떤 네, 사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여수 순천 11.9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10월 19일.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요게 네, 세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이 계속 이어졌지만 결국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하라라고 하는 네, 이런 어떤 유엔 소총의 결정이 결국 네, 받아들여지면서 바로 48년 5월 10일에 총선을 하게 됐다라는,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50 총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뽑혀요. 국회의원이 뽑혀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가 네, 소집이 되겠죠. 모이겠죠. 그 국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네, 모인 국회니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헌국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이 제헌국회에서 바로 헌법을 만드는데 헌법을 대통령제헌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각제헌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은 뭐로 결정이 되냐면 대통령제로 결정이 되면서 헌법이 바로 이때 제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헌법 제정을 바로 언제 했냐면 7월 17일에 했어요. 그래서 7월 17일이 바로 헌법이 제정이 된 날이다라고 해서 제헌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헌법은 대통령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대통령제 헌법에 의해서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때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다 대통령 선거를 한 게 아니라요.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했어요. 국회의원들만 선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김구 선생님은 이 남북 협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협상을 결국 하게 돼요. 남북 협상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결국 김일성이 바로 이 김구의 그 남북 협상 제안에 응하게 되면서 남북 협상을 하게 되고요. 남북 협상의 결과 바로 김구 선생님은 김일성에게 이 단독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은 모두 이 50 총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출마를 하냐면 이승만 계열 한국민주당. 당시 우익의 그 중심 단체인 한국민주당이 이승만과 연합을 해서 바로 이렇게 한국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바로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이들이 바로 총선거를 석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한국민주당이 대세인 이 국회에서 바로 선거를 하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바로 이승만이 바로 초대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딱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된 이승만이 바로 8월 15일에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가 48년 8월 15일에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 9월 9일에는 북한 쪽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북쪽에는 북한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과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통일정부는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분단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서는 미소 군정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봤는데요. 적어도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이 부분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는 순서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해방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3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걸 여러분 그 순서를 정확하게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핵심만 잡아가지고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시험에 대한 대비는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